김판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에 대해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 중국사 중에서 가장 메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나라, 청나라를 이번 1시간에 같이 정리하거든요.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싹 긴장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뭐 바쁜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쓰리 잘을 알자, 과거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꿈을 찾아서 결국에는 뭐 하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혹은 학문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공부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역사 속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세계사 책이라든가 한국사 책에 나오는 그들이 결국에는 행복했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역사 공부 제대로 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잘하는 거,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조금 아마 지나다 보면 나름 상당히 성공한 개혁군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은 살지 못했구나, 행복한 인생은 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는 그게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런 인물 누가 되는지 조금 이따 영락제 이야기 제가 하면서 전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가야 될 나라는요, 나라 이 명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쭉 다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이런 형태로 나갈 거거든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나라는요 1368년도에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기본적인 팩트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나가면, 원래 명나라는 난징에 도읍을 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락제 때 어디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냐면요, 이제 이징 베이징으로 천도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걸로 해서 수도로 잡아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하나 먼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명나라든 청나라든 그들을 주도했었던 주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신사층은요, 송나라 때의 지배층이었었던 사대부랑은 달리 그 규모와 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커진 수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신사층은 기본적으로 과거 합격자나 혹은 전현직 관리, 전직 관리까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전현직 관리들, 공무원들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까지도 사실 포괄적으로는 다 그들을 다 신사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들에게는요, 뭐 향촌을 교화시키고 이러한 나름의 책임에 따랐었지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면역이라든가요, 면책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 역을 면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특권 같은 것도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핵심 단어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나라 때 주된 이 지도층은 누구라고요? 신사층이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태조입니다. 태조입니다. 뭐 원래 이름은 주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홍무제라고도 합니다. 홍무제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가 나라를 처음 세웠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왕권 강화 이랬겠지만요, 이거는 이제 중국은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권 강화의 혈연을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이 힘을 다해서요,
이 황권 강화에 집중했던 게 바로 그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황권 강화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요. 모든 권력은 누구 중심으로 나오길 원했습니까? 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대 그 나라나 이런 데에서 보니까 이 권력이 황제뿐만 아니라 약간 이 공무원들 중에서 관리들 중에서도 그들을 우리 누구라고 합니까? 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상한테도 나름의 권력이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것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재상 제도 자체를요,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요, 그러니까 이 재상제를 폐지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행정이라든가 황제 자체가 행정이라든가 군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육부를요, 황제 직속기구로 뒀습니다. 마치 이건 여러분 한국사 배우다 보면 누구랑 비슷합니까? 태종이랑 세조랑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서 육조 직계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의 그 관리들이요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육조 직계제랑 요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부 직속으로 갔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거 제도를요 부활시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나라 때는 사실은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금 했다 말았다 이런 게 됐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한족 출신의 새로운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다시 부활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유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뭐 몇 가지의 덕목들을 만들어왔고요. 향촌 사회에 유포시켰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유를 반포했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의 내용들은 뭘까요? 너 효도해라, 임금한테는 황제나 왕한테는 뭐 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겠죠. 육유 반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를 자리 잡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 중에 하나 중에요. 태조 때 나오는 게요. 뭐가 있었다? 갑제, 이갑제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갑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향촌의 조직인데요.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면 뭐 이정호가 나오고 갑소가 나오고 돌아가면서 그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땐 문제는 전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갑제가 나오면 어느 나라다? 명나라다. 명나라 중에서도 누구다? 태조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문제 푸시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이갑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구를 110단위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본적인 향촌 조직을 완성했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 어린 도책이랑 부역 황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부역 황책. 자, 어린 도책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토지 대장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어린 도책이라고 하니까 뭐 어린이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썼다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누구 땅, 여긴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마치 여기에서 여긴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마치 뭐와 닮았습니까? 물고기 비늘하고 닮았죠? 그래서 어린 도책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대장이 되겠고요. 부역 황책은 뭐냐면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인데 그 표지가 황색이었었대요. 이거는 주로 뭐였었다라는 거? 호적. 여기서 누가 이제 하냐. 일단은 세금을 부과한다라든가 역을 징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호적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호적을 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살고 이러한 것을 기록했던 책, 요걸 이제 부역 황책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조입니다. 그런데요, 태조가 살았을 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져요. 태조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 아들 중에서 이 홍무제가 왕이 되는데, 주원장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거는요, 넷째 주체였습니다. 그가 이제 뒤이어 왕이 되는 누가 되냐면 이제 영락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락제는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신의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지켜보죠. 자, 그랬는데요. 그는 그것에 대한 황제에 대한 욕구를 저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는 상당히 좀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조카를 마지막까지 지지했던 조카의 스승이 있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방효유라는 스승이 있었는데요. 그 스승이 마지막까지 당신 영락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저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영모죄 같은 거 일어나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영락제는요, 이 방효유의 10족을 멸했대요. 10족. 그러면 뭐야? 수백 수천 사람이지. 10족 생각해 보세요. 사돈의 8족 다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갖고 10족을 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방효유를, 그 후대 사람이 방효유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그 글 쓴 사람도 죽였대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주 강력한, 사실은 거기서 봤을 때는 아주 공포 정치처럼 나오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분명히 영락제는요 윤리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 잘못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결국엔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기본적으로 왕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었던 바로 그 인물, 락제 영락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입니다. 자, 영락제는요 원래 왕으로 따지자면 성조예요. 근데 성조라는 표현보다는 영락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가 자신의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었던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는 그 이후에 상당히 강력한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은요, 수도를 천도합니다. 베이징으로요. 수도를 옮기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가 만들었었던 게 뭐냐면 금성. 지금도 이 베이징 가면 꼭 가봐야 될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자금성을 이제 건설했었던 게 바로 이 영락제가 된다라는 거. 자금성도 만들었었던 게 영락제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과거부터 쓰고 있었던 대운하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운하를 보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었고요. 자기에 있는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 쓰는 걸로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거 뭡니까? 영락대전 같은 이제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서대전 책들을 이렇게 이제 집필했었다라는 거, 집필하게 했었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황제를 보좌하기 위한 그 기구를 만들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각대학사라고 그래요. 내각대학사는 뭐 하는 기구라고요? 황제를 보좌하는 그런 이제 기구로 내각대학사를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만약에 영락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요, 지금 요거 쓰는 게 거의 무조건입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화. 황간 출신이었었던 이 정화에게요 무엇을 시킵니까? 원정을 보내게 합니다. 어디까지 보냈을까요? 아프리카 지역까지 보냈었다라고 하죠. 아주 어마어마한, 이때 이 정화의 원정을 갈 때 만들었었던 배가요, 길이는 뭐 100m 훨씬 넘는, 뭐 150m에 이르렀었다라고 하고요. 폭이 50m가 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웬만한 항공모함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서요, 그 원정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화의 원정인데요. 정화의 원정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요거 두 개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정화의 원정을 왜 보냈냐? 다른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이 중국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외교 관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조공과 책봉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공 질서를 뭐 하기 위해서 보냈었다? 확립시키기 위해서 보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정화의 원정을 갔다 오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서 뭐 상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활발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하죠? 화교라고 합니다. 이 정화의 원정 이후부터 뭐가 가능해졌다? 화교의 진출이 가능해졌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정화가 여러 차례 이제 원정을 갔다 오면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갔다 오면서 뭐 갖고 왔대요? 기린 뭐 이런 거 갖고 왔대요. 근데 이게 중국 옛말에 보면 기린을 갖고 오면
상당히 이건 아주 기린이 이제 뭐 옛날 그 중국의 전설처럼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주 태평성대 때 되면 아주 훌륭한 황제가 나오면 그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화 가서 기린을 갖고 오니까 이 영락제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와, 거봐! 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이게 그걸 좀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었던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기도 했었던 게 바로 이 정화의 원정이었었다라는 거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좋은 시대가 나름에 있었었죠. 나라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잘 나갔었던, 명나라가 잘 나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생각보다 그리 길게 가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이 그 명나라를 괴롭혔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북로, 남외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요, 오이라트라든가 타타르 등등의 이들이 그 몽골족 일파가요 계속적으로 명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이들만 괴롭혔었나요? 북쪽에서는 그러한 몽골족 일파가 괴롭혔었고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에는 왜구들이 지속적으로 출몰 하면서요, 또 명나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명나라는요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엔 이런 여러 공격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겠어요? 군사적인 지출은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은요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개혁적인 사람들은 등장하면서 야, 이거 잘못됐어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주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가 누굽니까? 거정거정 장거정이 등장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고 등장했었던 게 장거정의 개혁입니다. 요 파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장거정의 개혁은요 나온다라면 딱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토지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측량을 실시하고요. 이거보다는 측량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1조 편법을 실시했다. 1조 편법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조 편법이란 건 뭐냐면 여러 세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딱 두 개로 한정지었었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세금 여러 개 낼 생각하지 마. 딱 두 개만 내 라고 해서 딱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지세와 정세예요. 지세라는 건 뭐죠? 토지세. 땅에서 내는, 너 농사 졌지? 걸었으면 10분의 1 정도 세금 내? 라는 거 정도.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뭐 특정 비율이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이러한 그 비율, 세금 내, 땅에서 내는 세금. 그러면 정세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두세죠. 예, 머리 수대로 그런 이제 세금 내. 요 딱 두 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어로 납부해라. 다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납부해라? 은으로. 은으로 납부해라. 자, 정리하자면 1조 편법이란 건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줄입니다. 지세와 정세로 줄였었고요. 그것을 뭘로 납부해라? 은으로 납부해라 라는 제도가 바로 이 1조 편법이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거정의 이러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다면 상당히 발전스러운 모습을 괜찮은 나라, 다시 이 부흥하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때쯤에서 장거정의 개혁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겠다고요?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에서 결국에는 명나라를 치겠다고 가는 거니까 그 명나라 입장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었겠죠? 예,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명나라의 지원으로 그 어려웠었던 그 원래의 재정 지출은요 더 심해지게 되었었고요. 재정적인 부담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었죠.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농민을 쥐어 짜게 되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저항으로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뭐 이제 후금이나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급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이 시간이 지나서 누구의 난으로?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1644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 명나라의 전체적인 정치 흐름입니다. 요 흐름별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거 이후에는 명나라의
정치라든가 문화 파트는 요 옆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는 정리했고요. 이제 경제라든가 문화는 여기 이제 옆에 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거 경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명나라의 경제입니다. 명나라의 경제에서 이제 먼저 얘기될 건 농업 먼저 얘기해 봅시다. 명나라 농업은요, 일단은 여기 봐줄 게 그게 있습니다. 쌀. 네, 주 산지가요. 그러니까 주 생산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쌀의 주상지가 제가 송나라 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양쯔강 하류라고 그랬죠. 여기 명나라 때 오면서 양쯔강 어디로 간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중류로 이동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양쯔강 중류로 이동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때 이 뭐도 들어온다라는 거, 외래작물. 외래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등등등. 요런 게 다 요 명때, 뭐 명청식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명때쯤에서 이제 들어왔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농업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 한번 봅시다. 자, 수공업을 본다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양쯔강 중류가 쌀 주산지로 가면 원래 있었던 이 양쯔강 하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쯔강 하류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 면직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견직업, 비단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예, 견직물, 면직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생산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뭐 농업이라든가 수공업 등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요? 상업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상업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게 점점 전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의 힘 있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뭐 조합 같은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관이라고 하고요.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동향. 같은 고향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들어냈던 조직입니다. 회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소회관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문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동업조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업 파트론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북쪽과 남쪽의 상인들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북쪽에는 산시상인이라는 상인들이 있었고요. 상인이 있었고, 예, 당시에 남쪽에는 신안상인이라는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무역. 외국과의 이제 무역을 얘기할 때 특히 일본과의 무역이 시험 문제 종종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 당시에 이 명나라 당시에 일본의 막부가 무슨 막부였다고 그랬죠? 무로마치 막부죠. 자,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랑 했었던 무역,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한무역 맞습니다. 합 무역이었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합무역입니다. 감합무역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당시에 일본이 무슨 막부였다고요? 무로마치 막부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 미음, 명나라도 미음. 그래서 미음. 그래서 이렇게 감합무역, 무로마치, 명,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문화입니다. 자, 명나라는 이제 문화 파트를 할 때 이 기존의 그 원나라 때 약화돼 있었던 이제 뭐가 다시 성장했을까요? 맞습니다. 리학, 성리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부활했다라는 표현 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성리학이 부활했었다. 그래서 요 부활했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국가의 학문처럼 이제 발전시켰다. 그래서 관학화시켰다. 성리학이 관학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다 그래 보면 학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성질이 좀 약화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형식화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리학이 부활하면서 나름의 힘을 갖게 되면서 뭐 되었어요? 형식화되었었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학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학문이라고 하면서 우주의 근본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학문.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명나라에는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학 기억하십니다. 요거 나옵니다. 명나라의 무슨 학문이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입니다. 자, 양명학은요, 두 개를 주장하게 되죠. 일단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증리, 심증리라는 게 있었고요. 행동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아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일치하게 돼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 행, 합, 일이라고 합니다. 지행합일 요거 두 개 나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리학의 이 형식화에 대해서 이들만 비판했던 게 아니라 이때 실학도 등장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다 명나라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텐데요. 이 실학과 관련돼 있는 서적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청곤괴물. 청공괴물, 뭐 기계와 이렇게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약초와 관련돼 있는 것들, 본초강목입니다. 자, 청공괴물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기계와 관련돼 있는 것들, 본초강목은 약초.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문화파트에 있고요. 문화파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테오 리치. 오, 마침 또 미음이네요. 명나라 하면 마테오 리치. 무조건 기억하십니다. 마테오 리치. 이거 나옵니다. 마테오 리치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계관 자체가 다 이 중국 중심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 서양인이 오게 되면서 그가 지금에 있는 세계 지도랑 상당히 비슷한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려만국 전도라고 그래요. 고려만국전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하 원본 같은 것도 오게 되었었다는 거. 특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고려만국전도는 이 마테오 리치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 명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명나라 정치 파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배층, 그 다음에 경제, 문화 파트 각각 살펴봤습니다. 자, 뭐 자료 몇 개 하나 더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무슨 자료입니까? 맞습니다. 정화의 원정입니다. 정화의 원정 어떻게 떠나고 있죠? 난징에서 출발해서요. 주안저우, 광저우 지나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갔네요. 아프리카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여기 나온 뭐 나온다? 조공질서 기억해 두시고요. 조공질서 이후에는 그 외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화교의 진출을 활발히 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뭡니까? 이갑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갑제는 이거 뭐 돌아가면서 뭐 1년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땐 필요 없고요. 뭐 요걸 연도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110호를 하나의 그 향촌 단위로 묶고 향촌 조직을 만들게 되면서 향촌 조직을 안정을 기했었구나 정도. 명나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제도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뭐 바로 이제 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청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 뭐 여기 뭐 청이라는 게 써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직접적으로 이제 청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역시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나라. 지금의 중국의 바로 앞선 왕조 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청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학생들 많은데요. 청나라 무슨 족이 세웠습니까? 한족이 세웠습니까? 만주족이 세웠습니까? 여진족이 세웠습니까? 여진족이 만주족입니다. 예, 음누 숙신족이라고도 예전에 불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다 청과 관련돼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사실은 청이란 나라가 바로 등장한 게 아니라 여진족이 청을 세우기 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 청으로 국호를 이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등장했었냐? 기병, 팔기병입니다. 8개의 깃발을 달리하는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사냥할 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뭐 사냥감을 몰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해갖고 뭐 잡기도 하고 이런 각각에 있는 파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눴었던 걸 이제 아예 군사적인 조직 형태로 이제 확대했었던 게 바로 이 팔기병이 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팔기병으로서 중국 전역을 통일시켰던 바로 그 왕조 청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를 얘기할 때 일단 뭐 청태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타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청태종은 뭐 일단은 국호를 청으로 했었다라는 거, 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거, 뭐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을 우리 누굽니까? 저도 여기 이제 오다 보면 병자호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굴욕을 당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누구다? 여기에 있는 이 태종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조선이 굴복당하기도 했었죠.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고요. 뭐 순치제 같은 사람이 이제 베이징 입성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뭐 그렇구나 하시고요. 중요한 건요. 이들이 정말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이 이제 통치 방식인데요. 이들이 한족을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배하지 않습니까? 한족을 할 때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강경책도 있었고요. 강경하게 하는 이제 파트도 하나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회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요.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전 중국의 통치 형태를 이루어 갔었던 게 바로 이 청나라가 될 텐데요. 이 강경책과 회유책을 구분하는 게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들은요.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합니다. 만주족에 갖고 있었던 이 풍습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만주족이 갖고 있었던 풍습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풍습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변발이라든가 변복. 변발이란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죠? 황병 띵띵 띵띵띵띵 뭐 이런 거 등장했었던 예전에 이연걸 씨가 주연했었던 황병이라는 영화, 아주 뭐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앞머리 여기 절반을 나눠서 앞엔 전부 다 삭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제 영화 있었는데 그 바로 머리 스타일이 변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입는 이제 옷 스타일 그걸 변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몇 가지 금지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금서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만주족을 무시한다라든가 혹은 뭐 그러한 것이 나오면 아주 그냥 가혹하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대표하는 거, 이들의 사상 통제를 대표할 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문자의 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만주족이라든가 청나라에 이제 뭐 반대되는 사상이라든가 뭐 그러한 뭐 책을 유포시켰다라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통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문자옥, 금서령, 변발, 변복 이런 것들을 아주 강경하게 강요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이 이제 회유했었습니다. 몽골과는 다르게요. 몽골은 대부분의 높은 관리라든가 이런 걸 몽골인 내지는 생목인들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주족과요, 한족을요 같이 등용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만한 병용제라고 합니다.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이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족의 문화를요 존중했어요. 그렇구나. 너네 그런 스타일 있어. 좋게 인정해 줄게. 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한족들에게 나름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선생님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하면 이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좋은 그런 책들을 편찬했을 텐데 이게 왜 회유책입니까? 이 책을 대부분 다 누가 이제 많이들 작성했냐면 한족들이 작성하게 되면서 나름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얻어지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편찬 사업할 때 이 책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의자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면 다 어디다? 이제 청나라다. 이러한 이 패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 같이 간단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청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있습니다. 약 한 135년 동안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강희제 왕을 60년 넘게 하면서 청나라의 기틀을 닦았었던 왕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옹정제. 옹정제는 왕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못합니다. 한 15년을 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 청나라의 전성기에 들어가는 왕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엔 걸륭제. 걸륭제 역시 60년 넘게 왕위를 하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강옹건, 이게 이제 청나라가 자랑하는 황금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강희제 먼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는 사실은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막 이자성이 결국에는 명을 멸망시키고 막 있었었지만 막 아직까지 확고한 나라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힘을 내었고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청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네 그래도 한족이지만 나한테 도움을 줬구나. 좋아, 그럼 너네는 저 땅 줄 테니까 저기서 알아서 스스로 나름의 자치 형태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고 띄워줬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삼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희제는요, 야, 너네 그 통촉은 안 되겠어. 너네도 이제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하니까 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으켰었던 난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3번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강력하게 가고요. 3번의 난뿐만 아니라 그 타이완 지역에서도 이제 하고 있었던 뭐 정성공의 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난을 진압하면서 타이완을 점령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타이완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희제 하면 늘 나오는 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요거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네르친스크 조약. 요거 나옵니다. 요거 이 국경선을 확정 지은 건데요. 이거 어디랑 한 겁니까? 러시아랑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정치인 중에서 이제 대표 유명한 사람이 표트르 제대때인데요. 뭐 그까지는 안 하셔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네르친스크 조약 나오면 청나라다. 특히 어디랑 해? 러시아와의 무슨 선을? 국경선을 이제 결정했었던 조약이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옹정제로 갑니다. 이제 옹정제는요, 이제 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 제도라는 겁니다. 군기처. 군기처를 만들면서 황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자면 아마 네르친스크 조약만큼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러시아랑 이 국경선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카흐타 조약이라고 합니다. 카흐타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이나 카흐타 조약이 나오면 청나라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아마 이 인물들을 비교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조금 뒤에 이 경제 파트 가면 참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지정은제. 1조 편법이 이제는 또 바뀌게 되거든요. 이 지정은제를 실시했었던 것도 옹정제라는 거 참고적으로 조금 이따 경제 파트 때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걸륭제 되면서요, 최대 영토가 됩니다. 걸륭제 때 최대 영토로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걸륭제도 꽤 황제를 오래 한다고 그랬었죠. 60년 넘게 하게 되면서 이 최대 영토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등장했었던 난이 뭐가 있었냐면 백년교의 난. 백년교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청나라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힘을 좀 잃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떤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이제 영국하고 붙었었던 아편 전쟁. 1, 2차 아편 전쟁에서 완패하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특히 이제 베트남 지역 일대를 주도권을 놓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청푸 전쟁에서 또 완패하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또 어디랑 싸우죠? 청일 전쟁에서도 지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아시아의 종이호락의 모습으로 이제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요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의 경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 경제입니다. 이 청의 경제를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제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명나라에 무슨 이 제도가 있었죠? 일조편법이 있었죠? 그러면 청나라에는요, 지정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정은제. 일조편법과 지정은제의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뭐냐면요, 은으로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은으로 납부하는데 이 지정은제는요, 이런 겁니다. 원래 일조편법은 뭐와 뭐를 납부하는 거였었죠? 지세와 정세를 납부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 정세를 어디에다 합칩니까? 지세에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정세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뭘로 납부하는 겁니까? 은으로 납부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정세가 사라진 겁니다. 정세가 사라진 겁니다. 오히려 토지세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문제는 이 지정은제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당시 이제 청이 시작할 때만 해도 2억 명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예, 청 말에 가면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요.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생물학적 증가도 증가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청초만 하더라도 청초기만 하더라도 이 정세, 인두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나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 신고를 마음껏 해도 되는 거죠. 땅에만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청나라 하면 꼭 나오는 거. 일종의 제한무역이었었던 공행무역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 유럽에서도요, 무엇을 가져줘야지 좀 약간 럭셔리한 이 귀족 생활을 할 수 있었냐면 청나라에서 나오는 비단, 도자기, 차. 딱 사람들 오면 차 한 잔 딱 해줘야 됩니다. 차 마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은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좀 가짜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청나라 때는요, 당시 전 세계가 이 청의 이 문화에 완전 홀딱 반했어요. 도자기, 차, 막 기가 막혀. 비단 입어줘야 돼.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실은 무역이란 건 뭐죠?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 줘라고 하는데요. 약간 당시에 청나라는요, 거만합니다. 야, 내가 은혜를 내려줘서 너네랑 무역을 하는 거지. 사실 니네가 가진 것 중에는 우리의 수요를 땡길 만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공행무역.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준 얘네랑만 통해서 무역을 하란 말이야. 그게 공행무역입니다. 공행무역입니다. 특히 저 아편전쟁의 결과로 이 공행무역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행무역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일종의 무슨 무역이었었다? 제한무역이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쌀의 주 생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쌀의 주 생산지가 어디로 되게 되죠? 양쯔강, 상류로. 몇몇 책에는 중상류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청나라에 있는 문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아까 방금 정리했었던 이 명대에 있는 그 경제랑 이 청대에 있는 경제랑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제가 요거 써드린 거는 반드시 명대랑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아닌 것들은 좀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책이 그냥 같이 표현해버려요. 명청대가 좀 경제적으로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이거는 명청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공행제도 같은 거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쌀의 주생산제 같은 거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청대 소설 보시면 이제는 청대 문화 보시면 일단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청대 소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나오면 그냥 청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청 초기만 하더라도 예수회 선교회 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 청에 영향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기억합니다. 담샬, 아담샬 기억해 두시고요. 아담샬입니다.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 오네, 이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아담샬이나
카스틸리오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아담사는 역법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는 당시에 이제 서양 화법, 원근법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 말에 가면 전례 문제가 되면서 교류가 금지되게 됩니다. 요거까지도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대에 나온다면 요거 나오겠죠. 증학, 고증학입니다. 자, 만주족 입장에서요 아주 열심히 뭐 학문을 하고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야 너네 다른 거 하지 마라. 옛날에 있었던 거 객관적으로 증명이나 해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증학이란 건 뭐냐면 아주 객관적인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객관이나 사실적인 것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청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고증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또 반발이 생기면서 뭔가 이 실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학문이 뭐냐면 공양학이에요. 공양학이 되겠습니다. 자, 공양학의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현실 개혁적입니다. 개혁적이라는 거 꼭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에는 이 공양학의 시간이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중국 근현대사 가면 배우게 될 변법 자강 운동회, 변법 자강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청나라 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청나라는 사실 나올 만한 것들이 요거 강경책과 회유책 요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서령이나 문자 요으로 대표되는 그러고요. 그다음에 강희제, 옹정제, 경륜제 비교하는 문제까지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네르친스크 조약. 요거 러시아의 국경 문제 정리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군기처, 그다음에 카르타 조약 정도, 그다음에 가면서 좀 점점 이렇게 쇠락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자, 경제나 문화 파트에 오시면 지정은제. 요거는 반드시 명대 뭐랑 비교해 달라고 했었죠? 일조편법이랑 비교해 달라고 했었고요. 공행무역, 제한무역 형태로 그들이 무역을 진행했었다라는 거. 쌀이 주생단지가 양증한 상류로 올라갔었다라는 거. 자, 문화 파트에서는 예수의 선교계, 그러니까 아담자린과 카스틸리오네 정도가 나오면 아, 청대였었구나. 특히 청 초기였었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류가 이제 끝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고증학이랑 공양학 이런 단어들 나오면 뭐랑 관련이 있다? 청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갈게요. 나머지 내용들. 자, 보시면요. 요게 이제 팔기병입니다. 아, 딱 봐도 뭔가 좀 전투를 잘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요게 이제 청나라의 팔기병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저희가 진한강 문제 풀 때도 요 책에 나와서 요게 이제 청나라의 팔기병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거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팔기군의 복장입니다. 8개 그런 이제 그 색깔을 달리하는 복장들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변발입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가 전부 다 삭발이에요. 앞머리만 눌려도 사실 지금 기분 나쁠거? 여러분은 지금 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잖아요. 우리 때는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손머리 넣어갖고 3cm 넘으면 막 잘리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그때는 막 학교에서 막 맞고 이럴 때인데도요. 이렇게 이제 딱 넘어가는 거 자르면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아 진짜 뭐야 막 이렇게 하고 괜히 이렇게 거친 표정으로 한번 저항했다가 한 대 더 맞고 막 이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앞머리 전체가 삭발입니다. 아, 이건 정말로 좀 한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열받았을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었겠다. 사고전서 이런 이제 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인구와 경제 면적이 증가한데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구입니다. 자, 청대 초만 하더라도 2억 명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 말 되면서 4억 명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무슨 증가? 뭐 생물학적도 어느 정도는 증가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슨 법에 나오게 되면서 이런 법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정은제. 지정은제.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인두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수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토지세만 내면 되니까 이제 신고를 막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명청대 상업으로 명청대 같이 간다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북쪽에 이제 산시 상인들이 있었고요. 이제 남쪽에 여러 상인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뭐 신안 상인이나 장시 상인 이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고려만국전도 어떤 나라였죠?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였습니다. 고려만국전도 누구였습니까? 명이니까 같은 미음 마테오리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봤더니 신한강의 젖줄, 신한상인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상인은 3명을 배출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상인과 관료를 배출한다. 상인이 되는 것은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함이고 유학을 공부하는 것은 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좀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핵심적인 단어 등장했습니다. 회관과 공소. 이건 적어도 명대 내지는 명청대의 그런 이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세금이 은으로 징수되었습니까? 명대 뭘로 징수됐었죠? 1조 편법으로 됐었잖아요. 맞잖아요. 기억입니다. 니은입니다. 호족에 대조. 이거 호족 나오면 히읗인데요. 한 아니겠습니까? 한 됐고요. 디귿입니다. 담배, 고구마 등의 외래 작물이 경작되었었다. 바로 명대 들어왔었다고 했었죠. 기억과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양쯔강 하류의 강남 지방이 쌀 주생산지가 되었었다. 요거는 어느 때라고 했었죠? 여러분, 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쯔강이 중요합니다. 양쯔강, 하류는 송, 쌀 주생산지가, 중류는 명, 그다음에 상류는 청. 요것만 구분해 주셔도 얼마든지 문제 풀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2번 되겠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요. 2013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의 대외 관계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보니까 이 나라의 남쪽에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복속시켰고 등등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르친스크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 청나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감한무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경제 파트에 문제가 나온다면 명청대에 있는 것을 같이 주고 방금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 나머지 왕조들을 골라내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건 보니까 네르친스크라고 청하고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보기 중에 뭘로도 나올 수 있습니까? 명으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자면 감한무역. 제가 이거 어디라고 했습니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청은 아니라고요. 감합은요. 그러고요. 니은입니다. 광저우에서 공행! 니은 맞겠죠. 자, 디귿입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였었다. 이거 무슨 전쟁입니까? 청푸 전쟁이잖아요. 청나라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디귿 맞고요. 리을입니다. 해외 원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화교 진출. 이거 지금 누구예요? 정화잖아요.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몇 번입니까? 3번. 요! 완벽하게 났어. 끝났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려움이 정했었던 그 청나라가요. 나름의 근대화 과정을 취하면서 가게 되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들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